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토사는 이제 클래식 플랫폼과 어디티 플랫폼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플랫폼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2015년부터 바디 쪽 이슈를 개발할 때, 그 바디라는 건 뭐냐면 도, 문,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다음에 헤드램프를 할 때는 반드시 클래식 플랫폼으로 개발한 전장품만 납품받겠다고 했고, 최근에는 샤시 파워트리까지 클래식 플랫폼으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U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 특징이 뭐냐면 칩 안에 롬과 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고속 암칩을 쓰게 되는데 롬과 램이 분리되어 있죠. 하나의 칩에 있는 게 아니고 랜드 플래시나 D램이 분리된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이 OS하고 디바이스 라이브까지 포함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표준화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C 언어로 개발합니다. 모든 언어를 C. 근데 C가 이제 그냥 C가 아니고 미세라 C를 이용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문서만 공개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페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보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도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15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이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색 OS란 그나 오토사 OS는 리얼타임 OS를 쓰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보장됩니다. 실시간성이 뭐냐면 1ms가 보통 이제 소프트 리얼타임 1ms 단위로 함수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소프트 리얼타임이고, 하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정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 말하는데, 보통 모터를 제어하려면 가솔린 자동차의 모터를 제어하려면 100마이크로세컨드 제어가 필요해요. 그 경우에는 클래식 플랫폼의 오토사 OS 사용해서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CPU 64비트 CPU 쓰고 있고 스마트폰과 동일한 반도체를 씁니다. 그래서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암계열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들에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어디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는 이슈를 개발하려면 어디 플랫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캔 통신 처리나 그리고 이제 이 리눅스 자체가 포직스 OS 기반으로 되어 있는 OS 자체가 부팅 시간이 느립니다. 그래서 부팅 시간과 캔 통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클래식 플랫폼도 실제 어디 플랫폼이 적용된 이슈 안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 플랫폼은 이들에만 지원한다. 그리고 OS는 표준하지 않는다. 그래서 OS는 포직스 OS를 쓰게 되어 있고요. 포직스 OS의 대표적인 게 리눅스죠. 혹은 QNX나 VXBox도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플랫폼은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디티 플랫폼은 오픈소스 사용이 필수입니다. 특히 뭐 대표적인 오픈소스가 AI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죠. 그리고 어디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문서뿐만 아니라 표준을 검증하기 위한 어디티 플랫폼 데몬스트레이션 코드를 같이 배포합니다. 일반 배포가 아니고 오토사 회원사한테만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티 플랫폼 자체로는 D가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애쉬는 게 뭐냐면 항상 세이프티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제품일 경우에는 S급 D를 부여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해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레이크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게 다 D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플랫폼은 S급 D까지가 되는데 어디 플랫폼은 불가능합니다. 리눅스이기 때문에. 포직스 OS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뭐 SLD를 어떻게 달성하냐? 이중화입니다. 이중화가 뭐냐면 똑같은 하드웨어를 두 개를 장착해서 한 개의 하드웨어가 오동작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하드웨어가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핸드폰 전화기 두 대 두는 거죠. 그러면 두 대 전화 중에 하나 전화기가 먹통이 되면 다른 전화기 하나로 통화할 수 있죠. 그래서 SLD를 디컴포지션 분할해서 BB를 이중화하게 되면 SLD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C++를 쓰게 돼요. C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C++를 쓰게 되는데 근데 이슈가 뭐냐면 그냥 C++이 아니고 ISO 14882에 나오는 2014년도에 나오는 표준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C++가 다릅니다. 보통 모던 C++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 C++ 표준이 3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래서 2014, 2011, 2017, 2020 계속 갱신되고 있고요. 그래서 C++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 ISO 14882의 문서량이 5,400페이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C++를 주로 쓴다. 주로 C++만 쓴다. 그리고 그다음에 OTL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어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인비클 앱소를 대상으로 나온 표준이기 때문에 실제 어디 플랫폼의 실체는 라이브러리와 싱글파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다가 어디 플랫폼을 설치가 가능해요. 왜? 얘는 OS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러리와 싱글파일을 복사해서 넣으면 안드로이드 휴대폰도 어디 플랫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을 하려면 이 어디 플랫폼이 필수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능을 통합할 때 어디 플랫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플랫폼
플랫폼하고 어디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표준 버전이 4.3이다고 하게 되면 폐차할 때까지 표준 버전 4.3으로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플랫폼의 버전이 고정이다. 근데 어디 플랫폼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R2011로 양산해서 차가 출하가 되더라도 중고차 시장이나 폐차할 때까지 표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서 OTA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어디 플랫폼을 개발한 ECU는 계속 표준 버전을 유지보수해야 된다. 그리고 AI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도 대응해야 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해킹의 취약성이 높은 C++ API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해킹에 취약한 코텍스 API도 존재합니다. 그럼 해킹에 취약한 API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게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 끝내서 양산해서 출하했는데 추후에 사이버 시큐리티의 교환 규정에 의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한 API가 금지가 되면 다른 API로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가 되면 당연히 다시 빌드하고 시행 파일 만들고 OTA에 의해서 교체해야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앱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유도 사이버 시큐리티 취약성인 API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OS에 제공되는 OS가 바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CI/CD를 쓸 수밖에 없고요. 쉽게 설명하면 젠킨스를 씁니다. 그리고 리눅스인 경우에는 OS에 대해서 리눅스 OS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패치라든지 여러 가지 커널 기능이 바뀌겠죠. 그때 욕토 프로젝트를 씁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어댑티브 기반으로 리눅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욕토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서 쉽게 설명하면 계속 공부해야 된다. 어댑티브 플랫폼은. 그래서 표준화 범위를 보게 되면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OS, 참고로 클래식 플랫폼은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뭐냐면 폴더와 파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의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클래식 플랫폼에서 API가 표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API를 얼마큼 암기를 잘 하냐가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새로운 표준이 나오더라도 API는 안 바뀌어요. 근데 어댑티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파일 시스템이나 이미지는 표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드가 포팅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보드가 포팅된 상태에서 라이브러리와 시행 파일을 넣어서 구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냐면 SDK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 개발하려면 SDK를 설치해서 개발하죠. 심지어 뭐 자바를 코딩하려면 자바 SDK를 설치해서 개발하죠. SDK 개념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SDK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표준화한 게 퍼스널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SDK 이외에 자동차에서 특화된 기능들이 라이브러리로 들어갑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거든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아니면 로스 이런 것도 오토스랩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그게 포함돼서 SDK가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특이사항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라이선스를 부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클래식 플랫폼으로 개발하게 되면 툴 벤더에서 툴을 구매해서 개발이 끝나지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뛰어난 서드파티 개발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단순히 이제 납품하는 게 아니고 ECU 개당 라이선스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라이선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해서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도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직접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도 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 3월에 처음이 나왔고요. 표준 문서가. 그리고 쭉 나오다가 2020년 11월부터는 매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표준 문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름모 표시가 되게 중요한데 마름모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하위 버전과 호환성 없이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고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R이 뭐냐면 폴더와 파일을 만드는 표준 API거든요. 표준 API인데 R2011부터 지정한 OTA가 되는데 OTA를 적용하기 위해서 RPR 기능들을 기존의 R1911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R1911에 있는 RPR API를 다 버리고 다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위 호환성이 없다. 그러면 R2011이라는 표준 또 그대로 가냐? R22-11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학교에서 교육할 때 내가 R2011만 잘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다시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실제 R2011로 차가 출하가 되더라도 OTA로 R22-1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판매된 차량에서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개발할 때 어디 플랫폼을 최신판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새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워킹그룹에서 이 표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표준이 삭제도 됩니다. 여기 레스라는 표준이 있는데 폭스바겐에서 제안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삭제됐거든요. 왜 삭제되냐면 레스트 표준이 어떤 거냐면 HTTP 통신 프로토콜 이용해서 크라우드와 비클이 내부적인 이슈를 통신할 때 HTTP 프로토콜 이용해서 차량 데이터를 크라우드로 보내거나 크라우드의 정보를 차량에 보낼 때 HTTP를 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MQTT라는
프로토콜이 나온 거죠. HTTP의 단점은 뭐냐면 차량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 보낼 때 보내는 건 되는데 클라우드에서 차량을 보낼 때 HTTP에서 받는 방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쌍방으로 가려면 HTTP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MQTT로 많이 씁니다. IoT 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MQTT 쓰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자동차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표준화는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API가 추가 삭제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아이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R2011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가 있는데 R21-11에서 개발할 때 API가 삭제 추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컴파일이 안 되겠죠? 근데 뭐가 바뀐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발 아이디에서 R22-11 아이디를 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표시되거든요. 그리고 워킹그룹 이제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인 경우에는 저희 회사 9명이 5개 워킹그룹에 활동을 했고요.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워킹그룹은 매달 이제 해외 출장 가서 2박 3일 동안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2회에 2시간, 3시간 이상의 회의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해외 출장 가서 이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실제 참석한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이 좀 글로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사 협회에서 러스트 언어를 채택합니다. 러스트가 표준에서는 R22-11에 넣으려고 했는데 R23-11로 넣는 걸로 변경됐어요. 지난달에. 러스트가 뭐냐면 어댑티브 플랫폼에서 인터넷 쪽 개발할 때 어떤 이슈가 있냐면 CAN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변환해서 변환된 데이터 가지고 AI에서 학습하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보통 CAN 통신이 최근에 CAN 애플리가 64바이트 통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통수신할 때 64바이트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인터넷은 기본 1500바이트 이상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1500바이트에 64바이트가 한 200개가 들어갈 수 있죠.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1500바이트 이된 데이터를 CAN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데이터 캐스팅하는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8비트 데이터를 8비트로 보내야 되는데 8비트 데이터를 그 인터넷으로 바꿀 때 사용자의 오타이에서 16비트나 30비트로 할 수 있죠. 근데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되는데 실행할 때 바이트 수가 틀리면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해서 종료가 됩니다. 즉 버그라는 거죠. 근데 그게 휴먼 에러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컴파일 과정에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해석해 보니까 간혹 실수를 하더라고요. 2000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캐스팅을 잘못해가지고 컴파일 과정에 발견 못했고 실행 과정에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러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컴파일 과정에서 캐스팅이 잘못되어 있는 변수가 존재를 하게 되면 애초부터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발견이 가능하다. 그래서 러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토사협에서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러스트 언어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러스트 언어하고 풀 언어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러스트 언어로 만든 결과물을 쉐드 라이브 형태로 만든 다음에 C++에서 그 러스트 API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실제 개발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나 BMW라든지 애프티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합니다. 러스트랑 C++랑 같이 혼합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어티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러스트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티 플랫폼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OS나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배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OS API 사용에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CAN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련된 API라든지 폴더나 파일을 생성하는 API라든지 직접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면 모든 OS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레벨인 경우에는 PSE51 API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PSE51 이외의 API는 사용이 금지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비유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사게 되면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화 걸기 기능이 있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운받죠? 걔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개발할 어플리케이션의 API 사용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PS51 API의 제약사항이 뭐냐면 PS51 API 내에서는 파일이나 폴더를 만드는 API를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다른 실행 파일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API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S51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API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식스 API 51부터 54까지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QNX라든지 VXBox도 요 포식스 API를 제공해요. 제공하는데 약간 디폴트 값, API를 사용할 때 디폴트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이 있거든요. 그게 OS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포식스 API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QX로 하게 되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PSE51 API는 반드시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토사 협회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클래식 플랫폼,
어디티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픈 VIS라는 표준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파이썬 또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을 합니다. 오토사 표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개발할 때 요구사항이나 설계를 기존에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워드 파일로 자동차 회사가 전쟁 회사한테 요구사항을 줬지만 오토사로 바뀌면 자동차 회사가 엑셀 파일이나 워드로 요구사항을 안 줍니다. 뭘로 주냐? 전자문서인 AR 엑셀 파일로 줍니다. 그래서 설계사항과 요구사항을 AR 엑셀 파일로 작성해라. 이게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를 개발하더라도 설계와 요구사항은 AR 엑셀 파일로 작성하라는 게 표준이고 작성되어 있는 AR 엑셀 바탕으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C나 C++ 소스를 자동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자동 생성된 소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게 표준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한 대에서 자동차에 개발된 모든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테스트를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름까지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 파일 형태인 AR XML 파일로 합니다. 그래서 AR XML 파일 잠깐 보여주면 이게 제가 배포한 컴스MRP 베이직 이제인데 보이시죠? 텍스트 파일 형태고요. XML 태그로 되어 있고요. 오토사 XML 파일. 그래서 확성자가 반드시 .AR XML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업에서 아무리 개발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이 AR XML 파일 만든 거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AR XML 파일도 아까 했지만 어디 플랫폼 버전이 R2011, R22-11로 바뀌면 하이 버전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AR XML 작성 방법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픈 VS의 의미가 뭐냐면 파이썬으로 내가 개발하더라도 AR XML 파일은 설계하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오토사이라는 제품인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설계할 때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R2011에 대한 설계를 이해하더라도 R22-11이 나오게 되면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인 저도 오토사 15년 했지만 R22-11이 나오면 저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출하되기 전에 하는 공부가 아니고 자동차가 출하가 되더라도 OTA에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출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유지보수나 신기능을 추가하려면 이 AXM 파일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AXM 파일이 이제 설계가 끝났으면 잠깐 보여줄 건데 여기 오면 제네레이터가 있어요. 제네레이터 통해서 생성할 정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소스 코드가 자동 생성되죠. 보이시죠?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도 자동 생성됩니다. 그래서 저 회사가 다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설명하게 되면 오토사의 표준의 가장 기본은 요구사항과 설계서를 AXM 파일을 작성한다. 그리고 작성한 후에 제네레이트된 파일 가지고 C++를 코딩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표준이고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AXM 설계한 후에 자동 생성된 C 파일 가지고 C를 코딩해야 되고 어디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동 생성된 파일 가지고 C++를 코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픈 VIS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생성된 파일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VIS 표준에서는 파이썬, 타 언어에 대해서 설계한 후에 그걸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디 플랫폼에 개발 플로우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뭘 하냐 용선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AIX 파일을 만듭니다. 저희 회사는 오토사 IO라는 도구를 쓰고 있고요. 만들고 오토사 IO 도구에서 방금 본 바와 같이 소스 코드나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한다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짠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짤 때 플랫폼 레벨이냐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냐를 구분해서 개발한다. 그때 팝콘 아이디로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팝콘 아이디로 개발하고 끝나면 통합한다. 통합할 때 어떻게 하냐? 가상 지역을 이용해서 한다. 그리고 실제 이슈에는 성능 검증을 한다. 좀 오타가 있는데 보여주면 성능 검증이죠. 그래서 클래식 플랫폼과 약간 다른데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가상 이슈라는 개념이 없는데 왜 그러면 어디티 플랫폼은 가상 이슈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쪽 앱 개발을 뭐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앱 개발할 때 어떤 이슈가 있냐면 과거에 판매된 핸드폰, 현재 팔고 있는 핸드폰, 앞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에 대해서 동일한 앱 기능이 정상 동작을 해야 돼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카카오 앱을 내가 인스타 앱을 다운받았는데 내가 3년 전에 구매한 핸드폰에도 동작이 되고 최신 핸드폰에도 동작되고 앞으로 출시된 핸드폰도 동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기능은 같거든요. 근데 그걸 모든 핸드폰을 하드적으로 구매해서 테스트 못하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전에 가상 지역을 통해서 기능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면 실제 타깃 이슈에서 성능 검증합니다. 성능 검증 왜 하냐면 어플리케이션 10개가 있을 때는 정상 동작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수가 많으면 당연히 램 사이즈, 허용 가능한 램 사이즈가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노트북에 보게 되면 여기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있죠. 아무리 빵빵한 노트북이 있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1000개가 실행되면 메모리가 부족하죠. 근데 어디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어용으로만 또 쓰기 때문에 제어용 이슈를 개발할 경우에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 하드웨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작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OT에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OT를 적용하기 위해 메모리 예우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 양산할 때는 실제 타겟 보드에서 CPU 점유율 100%를 초과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면 양산 실패,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다 동작된 상태에서 메모리 사용 여유가 60% 초과하게 되면 양산 실패. 그래서 그는 실제 타겟 보드가 램 사이즈와 CPU 성능이 고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서 성능 검증합니다. 한번 처음부터까지 개발이 끝나면 그때부터 뭐 하냐? 젠킨스 CI/CD로 자동화합니다. 왜 자동화 필요하냐면 차가 출하 이후에도 계속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때 자동 배포할 수 있도록 젠킨스 CI/CD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오토사 개발 플로에서는 가상 이슈를 필수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에서 양산 출하하더라도 OT에서 표준 버전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이 버전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표준 API가 삭제 수가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에서 오토사 IO, 파라 개발 서버 통해서 여러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여러분이 사용할 이제 팝콘 아이디고요. 팝콘 아이디 안에 SK로 여기에 파라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뭘 얘기했냐면 어디티브 플랫폼은 SDK로 배포한다 되어 있죠. 무슨 배포냐면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사람은 이 SDK를 받아서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팝콘 아이디 보게 되시면 실제 SDK가 들어가 있죠. 얘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합니다. 여러분이 디바이스 앱이나 OS 개발하는 게 아니죠.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하는 표준이다. 그래서 팝콘 아이디 안에 비클 SDK 형태로 파라가 회사 제품 브랜드인데 어디 플랫폼 색이 여기에 SDK 폴더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팝콘 아이디 안에 컴파일러도 들어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R1911과 R2011이 이제 표준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사 표준에서는 예약세면을 설계할 때 요 네 가지가 필수입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려면 요 네 가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끝나면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매니페스트 파일도 생성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이 뭐냐고 자꾸 설명이 되면 그 제네레이터 통해서 생성할 때 소스 코드가 있고요.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만 생성합니다. 근데 어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트 파일도 생성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이슨 파일 포맷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매니페스트 파일 포맷은 표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툴밴드마다 다릅니다. 매니페스트가 왜 중요하냐? 매니페스트의 개념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에서 앱 개발할 때 매니페스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매니페스트 파일이 표준화해서 어떤 포맷을 하라는 건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툴밴드 정성이 있고요. 이 매니페스트 파일이 뭐냐면 OTA 서포트하고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TPS 문서가 이제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오토사 ORG 가시면 표준 문서에 어디티 플랫폼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표준 문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나와 있고요. 8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어티브 플랫폼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표준 문서 봐야 되냐?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아까겠죠. 제가 이 하이버전 호환성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뭐 R19, 11 쪽에 개발을 했는데 R20-11로 개발하려면 툴밴드에서 과거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R19, 11로 양산 한번 했는데 이제 차가 출하가 됐고 어플리케이션을 R20, 11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R20, 11로 바꾸게 되면 R19, 11에서 R20, 11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어느 회사도 설명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 표준문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R20-11이 나오면 저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좀 특이한 설명이 되면 글자에 파란색이 AXML 태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서비스 인터페이스 매핑한 글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 보여주면 이 이름이 대문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AXML 태그가 됩니다. 오토사 표준 문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 표준 문서를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참고로. 네, 저는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볼 줄을 알고요. 그래서 문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TPS 매니포스 문서에서 필수사항 이거 봐야 된다. 그리고 R19, 11하고 R20, 11이 보면 AXML 태그 명칭이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뭐가 바뀌는지 공부를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옛날 버전의 표준으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교체할 때 오토사 도구 회사는 판매한 버전에 대해서만 알려주지 과거 버전에 대해서는 안 알려줍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그레이션 할 때 OTA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R19, 11을 개발했는데 R20, 11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R20이다 11을 개발할 때 마이그레이션 해야겠죠. 그럼 기존에 작성된 AXML 파일을 다시 최신판 표준으로 바꿔서 작업해야 됩니다. 근데 툴밴드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동 변환하는 도구도 없습니다. 참고로 공부해야 되고요. R20에서 이제 OTA나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을 하기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요상도 AXML 파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큐리티 익스텐션 템플릿 해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제품 보게 되면 여기에 시큐리티 제한화가 있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OTA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R19, 11하고 R20, 11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카카오톡하고 연동된 게임이 존재하게 되면 카카오톡이 설치가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게임에서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시킨 다음에 카카오 친구 정보를 가져오죠. 혹은 내가 쇼핑몰에서 쇼핑해서 스마트 앱으로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카드 앱을 연동해서 실행시키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설치되어 있냐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R1911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 기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R2011에서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소프트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과 연관관계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할 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정보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설계가 R2011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대부분 자동차 회사가 R2011 기반으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TPS 매니페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이 어티 플랫폼에 AX F8을 설계하기 위한 가이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5개 정도는 필수로 봐야 된다. 표준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니페스트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매니페스트 단어가 뭐냐면 매니페스트 관련되어 있는 제이슨 파일이 툴베드에서 반드시 생성을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이 매니페스트가 존재해야지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R1911과 R2011이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파콘사의 오토사 IO R2011을 배포해 드렸고요. 보시면 디자이너 명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 설계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하려면 이 기능들이 오토사 데이터 타입 디자인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는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그 다음에 소프트 컴포넌트 관련되어 있어는 이렇게 어티브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라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쭉 위에서 아래로 와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